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5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8%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양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는 1조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한 3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CPI 지표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단기적인 유동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CPI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세가 느려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CPI가 6.4% 올라서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전망치는 6.2%였고요. 전망치에 부합을 하거나 조금 하락을 하는 것을 이제 기대를 했지만 전망치보다 0.2%나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가 좀 많이 느려진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원 CPI도 전망치보다 높았고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퍼지면서 증시가 급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뻔하죠. 예상보다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고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에 대한 심리적인 또 반응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 속도가 좀 느려지긴 했지만 사실상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보다 훨씬 빨리 더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뭐 0.25%씩 계속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 CPI도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금리를 이제 워낙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금리 인상이 멈추고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자, 아쉽게도 이제 코스피가 또 좋은 자리에서 급락을 하였고요. 사실 뭐 이 다우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는 또 반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니케이랑 뭐 상해 종합도 1% 채 안 되는 0.5% 채 안 되는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특이하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 물량을 많이 쏟아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또 2200선을 넘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박스권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단 라인 다시 찍고 또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하단 라인까지 바로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여기가 어디죠? 61선, 뭐 300선, 2300 중반선까지도 충분히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정이 뭐 지금부터 또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뭐 또 바닥을 치네, 추가적으로 더 내리네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바닥 라인을 계속 횡보시키는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극히 정상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급락을 한 이후에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에 따른 급등 급락을 반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닥 라인을 점점 잡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승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는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500선을 지금 아직 넘지는 못했고 기관 투자자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오랜만에 27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동안 매수했던 양에 대비하면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241선을 넘지 못했고요. 800선 근처에서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하락을 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얼핏 보면 21선 찍을 수 있겠지만 뭐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 있고요. 시장에 대한 그 조정이 얼마나 이어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았을 때는 뭐 크게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추세를 다지면서 점점 저점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오늘 주식이 급락을 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1284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참 비정상적이죠. 이런 흐름이 1200원을 찍고 또 이제 1280원까지 단기간에 또 이렇게 올라버리고요. 환율 시장 자체도 불안하고 주식 시장 자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승폭은 워낙 이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반발 매수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처럼 환율도 어느 정도의 밴드 안에서 계속 놀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1300원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1% 내외로 1% 내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처럼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추이를 더 봐야겠지만 지금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만 좀 과하게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해외 시장들이 좀 잘 버텨준다면 그 분위기 따라서 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채권 시장은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어제와 유사하네요. 3.73%.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그 빠르게 내려가던 그 속도가 조금 완화되어서 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좀 오래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반짝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 해외 증시들은 덤덤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특히 기관 투자자 위주로 좀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저 박스권 2500선, 코스피는 2500선, 코스닥은 한 780선 정도를 이제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은 상당히 오랜 구간, 저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시장 계속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40원 하락해서 15,32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4%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많이 하락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사실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더 하락을 한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웬만한 종목들 전체가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PI 지표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가 급락을 한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만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이렇게 빠졌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은 거의 뭐 유사했고요. 평소보다 조금 많다? 뭐 그 정도고요. 15,320원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었고요. 일별 거래량은 450만 주, 460만 주 정도로 어제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한 200만 주 정도 늘었고요. 그러나 뭐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 또 480만 주 정도, 이때 하락할 때와 지금 하락할 때가 상당히 유사하게 하락을 하였고요. 시장이 빠질 때마다 기회가 되면은 아주 바로 이제 하락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거래량이 지금 붙지 않고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하락한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상승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받쳐 올려주면서 이 추세, 세기형 추세를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것이 그림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이제 내려간다면 이 지지 라인을 한번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800원에서 15,000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오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릴 때는 한 1주, 2주 정도 올리고요. 내릴 때는 한 달, 뭐 2달 이렇게 하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올릴 때는 1, 2주 정도, 내릴 때는 한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진을 빼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최저점 대비해서 단가가 올라와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오래 기다렸는데, 좀 오래 보태봤는데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그뭐 CPI 지표라든지 그런 시장의 대세 하락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그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금융 투자의 공매도를 이용해서 좀 더 이제 강하게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지켜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올려줄 자리에서는 올려주는 모양새가 나오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털고 이제 나가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아쉬울 겁니다. 이미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혹은 블록딜이 나오면서 내려왔던 그 최저점까지 지금 떨어졌고요. 원래 횡보하던 그 자리를 지금 회복을 하지 못한 채로 꽤나 이제 오랜 시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구간은 반드시 뚫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순히 그냥 이 구간에서는 하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개인 투자자가 뭐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매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집계로 보았을 때는 꾸준히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63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92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평소 대비해서 좀 많이 매도를 하였고요. 뭐 2월 6일자와 상당히 유사하죠. 하락폭도 유사하고, 네, 매도 물량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또 대부분이 금융 투자 매도로 쏟아졌고요. 보험 투시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 투자가 또 크게 매도를 시키면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어내렸고요. 이 두 투자자가 항상 공매도를 이용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주 범인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좀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진행했던 유상증자라든지 뭐 두산 신주인수권 부사채 1WR, 2WR도 마찬가지. 항상 이제 상장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매도를 치던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CPI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높게 나오니까 당연히 하락에 베팅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게 베팅을 하더라도 꾸준히 이제 공매도를 쳐서 뭐 13,000원, 12,000원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이제 떨어뜨린 아까 그 하락 지점 15,000원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증시 전체가 좀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적절하게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매도가 좀 나왔지만 추후의 흐름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 63,000주를 매도했지만 뭐 그동안 열심히 이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는 뭐 중간중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후에 흐름을 더 보겠습니다.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계속 지금 매도를 좀 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뭐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하루에 170만 주를 팔았다. 우리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또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이렇게 음봉을 하나씩 길게 길게 쭉쭉쭉 넣어주면서 사람이 이제 피말리죠. 네, 굉장히 이제 피말리는 흐름이 계속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지킬 자리 딱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튕겨줄 때는 또 강하게 튕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양훈구름을 옆으로 좀 이렇게 뚫고 나가지 않았으면 했는데 여차없이 또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하필이면 항상 좋은 지점에서 자꾸 이 증시의 흐름이 저항을 좀 맞아버리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래서 2월 6일자도 지금 수렴 패턴이 완성된 그 구간에서 좀 올라가기 좋은 그런 모양에서 이렇게 뚝 떨어뜨려 버리고요. 그죠? 이때도 이제 증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운이 따라주진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이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증시 전체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을 보고 팔고
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별로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자. 네,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공매도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는 오늘 121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한 20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잔고. 잔고는 이제 뭐 계속 120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지만, 오늘 이제 일별 공매도 거래량이 41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 대비해서 한 8에서 9% 정도의 비율을 차지를 했고요. 뭐 10% 이상이 아니라서 뭐 크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근 대비해서는 확실히 공매도 거래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저도 이제 호가창을 좀 보긴 했지만 확실히 이제 찍어 눌리는 그런 호가창이었습니다. 네. 매도 물량을 걸어 놓고 한 호가씩 한 호가씩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왔고요. 전형적인 공매도를 이용해서 찍어 눌리는 그런 패턴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공매도를 쳐서 좀 떨어뜨리긴 했어도 결국에는 이제 원상 복구를 시킬 테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래서 잔고 자체는 추가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요.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특히 네, 잊을만 하면 뭐 나오죠. 거의 매일 나옵니다. JP모간 오늘 46만 5천 주. 어제는 매수에 잡혔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하면서 주로 또 저렇게 공매도를 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오전에 잠깐 들어왔지만 지금 최근에는 크게 지금 보이는 증권사는 없습니다. JP모건을 제외하고는 크게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는 보이진 않고 있고요. 대차장고는 뭐 2789만 주, 그래서 체결이 오늘 조금 많아서 30만 주 정도 체결이 되었지만 뭐 2700만 주, 2800만 주, 2700만 주, 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잔고는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이제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그제도 이제 한 21만 주 정도 매수했었죠.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매수했던 거를 오늘 한꺼번에 네, 이렇게 매도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92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또 12.09%. 그래서 뭐 최근에 12.1%, 뭐 12.2%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좀 가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네, 12.1%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네, 12%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갑자기 이제 CPI 흐름에 따라서 증시 흐름이 좋지 않았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평소와는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니었고요. 지금도 예상치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기다려왔던 그런 주식이 며칠 만에 올랐던 게 이제 한 달, 두 달씩 걸리면서 쭉쭉 이제 진을 빼면서 이제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상당히 이제 오래 걸리네요, 시간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 대안을 가지자면 뭐 다른 종목들 최근에 이제 좀 강세를 보이는 뭐 2차 전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네, 뭐 LNF 이런 종목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자, 보시면 이제 이걸 보면 야, 두산에너빌리티는 올랐던 거 그대로 내리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네. 그래서 뭐 17만 원에 투자를 했으면 25만 원까지 거의 뭐 7만 원 정도, 7, 8만 원 정도 이득을 보니까 최소한 3, 40%는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게 2차 전지 종목이 사실 급등을 했던 때는 요때입니다. 네. 이 2차 전지 종목들 대부분이 요때 다 급등을 해버렸고요. 거의 이제 10배 이상, 그죠? 10배 이상 올라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과연 이제 요 자리에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10배를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최근에 접하는 그런 소식에 의하면 2차전지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2차전지는 굉장히 좋고 시장도 엄청 커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웬만한 기업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DI, 그 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 네,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중국의 뭐 CATL이라든지 아니면 뭐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뭐 포드,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각각 이제 2차 전지에 계속 이제 투자를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주가라는 것은 상당히 빨리 반영이 됩니다. 이미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 10배 올라갈 때 다 반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평균 성장률을 반영을 해서 이미 이제 이 주가를 맞춰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이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높거든요. 시가총액들이. 자,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져서 결국에는 이 라인이 완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2차 전지를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그 2차 전지에 대한 포화 상태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라인 증설하고 뭐 공장 짓고 이럴 때는 다들 좋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전기차 수요가 떨어지고 네, 전기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지 않을 거고요. 불편하니까요. 그리고 전기차가 계속 폭발 이슈가 있어서 안전성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이 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휘발유차가 네, 전기차보다 훨씬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런 박스권이 형성된 게 이 기업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7만 원이 올라서 8만 원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요때 들어갔으면 됐냐 과연 이제 요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죠? 요때 들어가기 쉽지 않았던 것이 이미 이제 이렇게 본다면 2차 전지가 고점을 찍고 이제 하향세를 겪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닥을 다진다고 한들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우리가 투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적어도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면 크게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법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차트를 너무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익을 얻기가 쉽지가 않고요. 특히 그런 차트 따라가는 것은 상승장에서는 먹히지만 이런 하락장이라든지 횡보장에서는 이 변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저기 따라다니다가 거래세를 계속 내고 수익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훈련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에 계속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아주 저평가된 그죠? 저런 상대적인 2차 전지보다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2차 전지는 상당히 많이 잘 버텼지만 이렇게 이제 반도체 사이클 중에 하락 사이클이 와서 꽤나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해 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굉장히 지루한 흐름입니다. 뭐 거의 1년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그대로구나. 그러나 결국에는 확실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만큼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요. 그게 장기 투자죠. 그래서 그 장기 투자는 모든 종목에 다 먹히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기다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이 종목이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종목이 비전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살펴봐야 되고요. 그 점을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필을 해야 되나요? 네.
같이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보시면 자, 한국 수력 원자력 원전 수명 늘려서 에너지값 부담을 줄인다. 그래서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신한울 3, 4, 5기를 짓는 거 이외에 이제 다가오는 수명을 다하는 원전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명 연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해외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을 한다고 해서 수명이 거의 다 했는 거를 유통기한이 만료된 거를 억지로 쓴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확실히 이제 여유 있게 이제 사용하던 것을 조금 더 사용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핵 폐기물에 대한 계속 그런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건식 저장 방법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핵 폐기물 그 저장 용기 캐스크죠. 금속 용기가 이번에 그런 설계 인정을 받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총 10기의 원전의 수명이 설계 수명이 종료가 되는데 그 후속 조치로 이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네, 계속 이제 설계 수명 연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30년까지 만약에 설계이 만료되는 그런 원전을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다 정지를 시킨다면 10기죠. 이게 이제 뭐 최근처럼 이제 모두 1400메가와트급은 아니고요. 옛날 거는 이제 650메가와트급도 있고 좀 용량이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기라고 했을 때는 뭐 평균 한 800메가와트라고 했을 때 한 8기가와트가 갑자기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되긴 하지만 지금은 석탄 에너지와 가스, LNG 비중을 줄이면서 같이 이제 좀 에너지 전환을 하는 시기에 이제 저렇게 갑작스럽게 공백이 생긴다면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또 추가적인 뭐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뭐 가스비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 이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에너지 패턴을 좀 보시면 석탄 에너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2001년 전 대비 많이 감소했고 원자력이 이제 꽤 많이 늘었죠. 네. 그래서 원자력은 확실히 이제 이 발전 비중을 높였고요. LNG를 네, 같이 석탄과 비슷하게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네, 한 10,000기가와트 정도 네, 이렇게 늘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자력이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원자력은 기존에 있던 네, 이미 완성되어 있던 제품을 가동률을 높인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가동률을 높인 것 뿐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실제로 이제 보급량을 늘려서 서서히 이제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가파르게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거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 석탄 발전과 이 석탄 발전의 이 비중이 상당히 떨어진다면 이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거의 이 정도로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가스비 인상에 대한 주된 원인은 이 LNG죠. 그래서 LNG에 대한 비중이 원자력이 줄고 LNG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면서 LNG 비용이 확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가스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LNG에 대한 좀 위협을 느꼈고요. 독일도 그렇고 그런 벨기에도 그렇고 그런 천연가스를 많이 쓰던 그런 국가들이 이 원전에 대한 설계 수명이 다하는 것을 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마 이런 LNG에 대한 위험 때문입니다. 러시아발 그 LNG 공급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석탄 에너지와 이 신재생 에너지가 트레이딩이 될 것이고 그 추가로 해서 수소 에너지도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되는 그 에너지는 사실 이 4개 다 되지만 이 LNG는 가스터빈, 그 다음에 신재생은 해상풍력,
사실 태양광도 공급을 하지만 크게 뭐 하나솔루션 대비해서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원자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원자력도 이제 뭐 추후로 갈수록 이제 소형 모듈 원전 SMR이 공급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2030년 정도 가야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을 할 수 있고요.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4대 성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과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방향이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확 늘려야 되니까 이제 법까지도 이렇게 특별법 발의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렇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요. 국가 주도로 이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여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겠다. 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법안이고요. 괜찮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해상풍력, 특히 이 해상풍력은 주민의 수용성이 굉장히 이제 느리게 진행이 되면서 좀 많이 더뎌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보급이 가능할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RE100을 결국에는 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네,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상풍력 시장이 상당히 이제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자력 에너지만큼 이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을 아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 증권 리포터에도 보시면 해상풍력에 대한 이 실적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이 대형 원전은 2025년 이후 연평균 3조 원 이상이고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엑스에너지 중심의 SMR은 연평균 1조 원. 그다음에 이제 가스터빈이 이제 1조 원. 지멘스 가메사와의 협력을 통한 풍력 터빈이 연평균 3조 원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부문별 수주 목표가 풍력이 4조 원에 달할 만큼 상당히 이제 이 풍력 시장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크게 보고 있다. 이 정도면 거의 주력 사업이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네, 저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IR 자료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상풍력 파트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쪽인데요. 자, 8메가와트급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크게 이제 해상풍력을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가지로 공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자재, 두 번째는 서비스, 세 번째는 하부 구조물, 네 번째는 해외 기자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전체 비중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색깔이 기자재와 서비스죠. 그래서 뭐 하부 구조물과 해외 기자재도 공략을 하지만 사실상 지금 국내 이 원자력이 아니죠.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서비스와 기자재 공급을 상당 부분 크게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그 국내 시장을 3.7조 원을 수주할 예정이고 2032년에는 이 풍력 시장만 거의 이제 8조네요. 8.1조 수주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뭐 이거는 이제 32년은 너무 먼 얘기고요. 2027년 정도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멘스 가메사와 그 기술 교류를 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지멘스 가메사를 통해서 이 수주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재 공급도 하고 서비스도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 지멘스 가메사의 약간 한국 제조 센터 정도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겠다. 이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공급 실적 및 장기 유지 보수 계약, 그 다음에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실시간 고장 대응.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메가와트급도 국제 형식 취득 완료라고 되어 있고요. 지멘스 가메사와 이제 10메가와트라든지 14메가와트라든지 그런 더 큰 터빈을 또 협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시장보다도 지금 오히려 해상풍력 시장이 단기간에 더
크게 자리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주 비등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말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해상풍력 주요 설비들이고요. 이미 이제 작년에 풍력 2공장을 구축을 했고요. 8메가와트급 생산 공장 조성 준비를 했고요. 풍력 조직 확대 개편을 했고 4세대 초대형 모델 개발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곡차곡 오래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풍력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 정부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외상 기술을 이용해서 협력해서 같이 이 시장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뭐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4%나 하락했지만 4%나 하락해도 결국에는 또 지킬 자리 지켜주고 또 찍고 올라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자리들이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스들은 다 준비가 되었고 저런 2025년 이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호황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지금 23년도이기 때문에 2025년 정도면 시간이 좀 멀긴 하죠. 근데 일찌감치 이제 그런 소식들이 오픈이 된 것이고 본격적으로 2024년부터 그런 계획들이 실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올 상반기보다는 올 하반기가 주가 움직이기가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 한번 천천히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재무 개선에 좀 집중을 했고 드디어 이제 올해 작년부터 외형 성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하락과 뭐 그런 이제 좀 좋지 않은 유상증자 블록딜 과정을 통해서 재무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기업적인 그런 신뢰도 잃고 좀 질질 끌어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시 그런 재무가 개선되고 사업을 준비할 외형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이제 외형 성장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은 그런 전성기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시기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내일 시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뭐 추가 조정이 있더라도 지켜줄 자리 지켜주는지 체크를 한번 하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